대가들의 진짜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부모 멘토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선미입니다.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부모님,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엄마의 일상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자녀를 볼 때, 근데 가장 힘든 순간도 자녀를 볼 때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엄마들의 마음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가요? 일단 사랑스럽다는 건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저도 애 낳았을 때 완전히 막 눈에서 하트가 튀어나오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얘랑 같이 있다는 건 얘 옆에 만능 자판기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B 누르면 우유, B 누르면 기저귀, B 누르면 뭐. 근데 이제 이 자판기 없는 건 없어요. 다 있어야 돼요. 자판기 24시간. 옆에 아무 자판기도 없어.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의 100%를 내가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보호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거를 그냥 이쁘다고 감상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왕이죠, 왕. 원하는 걸 때 맞춰서 다 해줘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대등한 관계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죠. 차 타고 오는데 저희 딸은 자다 깨면 차에서 안 내리고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계속 노래 불러주면서 잠 못 들게 하다가 집에 오기 딱 5분 전에 잠들면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만큼 고통도 큰 거죠. 근데 일부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 예전하고 되게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애가 말이 좀 느린 것 같아. 그럼 굉장히 빨리 병원에 왔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뭔가 얘가 적응에 문제가 있어. 뭐가 안 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평가랑 해보니까 언어 지연이 있는 거예요. 언어 지연을 모르고 그때까지.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우리 아이 스페시픽하게 키우는 건 것 같아요. 늦으면 기다려준다. 싫어하면 안 시킨다.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 그렇게까지 꼭 통제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규칙을 어긴다든지 예의를 어겨서까지 막 행동하는 이런 거는 부모가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적절하게 규제를 안 하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그 전에 부모님이 했던 양육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런 애들이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다 태도가 바로 잡아지는데 선생님들이 예전만큼 피드백을 못해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번이 규칙 지키거든요. 다 앉아라든지 다 책 꺼내 뭐라든지. 근데 이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애들이 지시를 몰라서나 못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해요. 지시를 하거나 말거나 나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저도 최근에 보는데 얘는 교실에서 진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러면 친구들이 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우리 애가 피해자? 다른 애들이 괴롭혀? 이렇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꾸로 해요. 오해하는군요. 예.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아이가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돌려하는 거군요. 네, 엄청.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를 그냥 냅두는 부모들에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 우리 애 자존심 꺾일까 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예의 없다는 게 또 옛날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예의라는 게 어른을 봤을 때 어른을 대하는 어떤 일련의 태도가 있잖아요. 뭐 자세를 좀 반듯하게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인데 이제 요즘 애들은 부모하고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밀접하게 그냥 걔네들은 부모한테 한 행동을 남한테도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인사를 안 해요. 나쁜 건 아니고요. 왜 인사를 안 하지 하고 저희 교수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표정도 이렇게 약간 이제 중학생은 이렇게 딱 보고 센 척하고도 인사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은 안 보는 척하다가 이제 대학생쯤 되면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시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딱 사라지더라고요. 걔네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냥 학원 선생님이 원형이에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물어보라 그러면 뭐 시험 언제 봐요? 배점이 어떻게 돼요? 학문적인 질문 안 하더라고요. 좀 놀라운데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됐군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게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온 부모님의 양육 방식 또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 여기서 다 비롯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혼을 낸다는 건 혼내는 거, 벌 주는 거, 화내는 거, 훈육하는 거 이제 이런 단어들이 혼용돼서 쓰이는데 일단 아이들은 부모는 어른이야. 그래서 나는 아이야. 그러니까 부모를 어른으로 대해야 돼. 거기에는 어떤 태도가 있어. 이게 기본으로 있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친구 같은 부모를 지향하세요. 친구 같은 부모. 안 좋은 거군요. 자, 친구가 야, 너 똑바로 서 그러면 누가 말 듣나요? 친구가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른 같은 건 없어. 그냥 다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누가 나한테 싫은 걸 시킬 수 없어. 그런 태도가 굉장히 강해져서 이제 제가 아이들 데리고 검사를 하면은 뭐 이거 한번 그려볼래?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학교 가서 애들이 딱 보이는 거 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거 그려볼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뭘로요? 뭐 이렇게 하고 제일 문제는 열심히 안 해요. 해야 된다는 마음이 한 50%로 떨어진 거죠. 해야 되나 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를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 과정이니까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을 그럼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교육하는 사람을 권위자로 보고 자기가 따라야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일단 부모님의 권위가 없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뭐 하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지능 검사 해보면 빠르게 하는 건 거의 다 못해요. 빨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라는 게 그냥 내가 의지만이 아니라 분위기 빨리 다 같이 가방 사서 나가 뭐라든지 한 명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들은 이게 빨리 맞춰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데 지금 그게 집하고 학교에서 쫙 그런 분위기가 빠지면서 애들이 이제 느리고 민첩하지 않고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우리 아이한테는 강압적인 태도나 억압의 성격의 말들은 최대한 안 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태도를 갖고 싶다.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아이들은 말의 내용을 듣고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정서, 비언어에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거를 던졌는데 엄마가 아유 던졌어 재밌었어 그래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긍정적인 기분이 싹 흘러가잖아요. 해도 되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이 말의 내용과 관계가 없군요. 비언어. 그러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그 억압적인 태도나 강압적인 말을 안 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진 않아요. 이를테면은 자 이거 네가 던지면 이거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오늘은 못 갖고 놀아 이렇게 해서 이제 던지면 이제 이거를 치우는 거죠. 얘가 이거를 굉장히 갖고 놀고 싶어 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뒤에 기분이 안 좋아져야 돼요. 얼마나 그러면 안 줘야 돼요? 정해놔야죠. 뭐 오늘 못 갖고 놀아? 하루 정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싫은 결과가 오면 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압적인 목소리는 일단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왜냐면 너가 하지 말랬지 하면은 당장은 이제 움츠러드는데 이렇게 잊어버리면 또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가 덜 혼났지 이러면서 확 세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불안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과 불안을 연결시키는 건데 이제 저는 굳이 이렇게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보다는 얘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정도의 이제 벌칙.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는 요거를 이만큼 못 갖고 놀아? 효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화를 안 내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이렇게 습관이 만들어져요.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방식은? 행동수정이라고 하고요. 훈육을 말이나 도덕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해서 5kg 뺄 거야 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5kg를 빼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 본질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못하게 하셨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하게 했어요. 그럼 못하게 했으면 이걸 얘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는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했는데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은 맞는데 현실에서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걸 제가 정말 저희 딸한테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어서. 근데 이제 갖고 있는 방식이 설명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애들한테 설명하면 들을 거야 하는데 그건 맞지가 않아요. 말로만 해서는 절대 교정이 되지 않는다. 단어를 이해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거 내려놔 할 때 내려놓는다는 말과 내려놓는 행위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건 행동이고 이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듣고 이 행동을 한다는 건 내려놔 하고 내려놓는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게 동일시된 거거든요. 이게 딱 붙은 거예요. 이렇게 신경이. 얘네들이 이게 따로 있어요. 그럼 내려놔 하면은 나 내려놔 무슨 말인지 알아. 하지만 행동은 안 하는. 왜냐면 그 말인지 몰라요. 내려놓으라는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 내려놓자 이거를 끊임없이 잘했어. 그러고 또 들으면 자 내려놓는 거야. 잘했어. 이렇게 계속.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가 뭔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때 얼굴 이렇게 때리는 버릇이 있는 그런 애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맞는 분 책임이 제일 커요. 싫어하는 티를 안 내신 거죠.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경 잡아당기고 때리고 그러면 어우 이 녀석 뭐 네가 뭘 알겠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오는구나 하고 그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땡겼더니 소리를 지르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때렸는데 아이고 깔깔깔깔 이러면은 안 때릴 이유가 없죠. 때린다는 게 원래 그 언어는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은 아직 뉘앙스를 몰라요. 얘는 손을 민다, 소리가 찰싹 난다, 할머니가 웃는다. 이게 행동이에요, 이게. 때린다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고요. 얘는 손을 뻗는다. 할머니 얼굴에서 소리가 난다. 할머니가 웃는다. 너무나 다른 세계군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교정하려면요. 맞고 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요. 때리기 전에 손을 꽉 잡아야죠. 소원이 날라올 때다. 잡고 때리면 안 된다 그랬어 하고 이제 이 아이가 막 지겨워서 비틀 때까지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놓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모든 거는 즐거움을 뺏는 것과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행동 교정의 방법이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항상 어른들을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 훈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규칙을 안 지키거나 예의를 어긋나거나 아니면 뭘 잘못했을 때 그거를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하는 아이가 어디 가서 욕 안 먹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학교에서 다른 애들 거 만지고 막 그래갖고 다른 애들이 싫어하고 이제 그런 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집에서 이제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뭐 동생 거 여기 놓인 거 그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죠. 왜냐면은 집에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집에서 통제가 돼야 밖에서 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애를 통제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 얘를 억압하냐.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어려워요, 부모가. 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건 대부분의 부모님한테 되게 어려운데 나 어려워서 못해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애를 통제해야 되냐, 편하게 놔둬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편하게 놔두면 밖에 나가서도 편하게 하고 이런 행동이 이제 결국은 적응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은 예뻐해주고 잘해주고 학교 학원 보내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태도는 훨씬 더 예전보다 늦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그렇게 교정을 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라 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요. 근데 가끔 아이가 너무나 때를 써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하지 말라는 것도 안 듣고 하라는 것도 안 듣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옆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다닌다든지 식당에서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손 잡아야죠. 잠깐 이제 식당 밖에서 나가서 이제 네가 들어가서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하면 이제 애들이 지겨우니까 알았어 들어갔는데 또 그러면 또 나오고 이 몇 번 하면은 이제 점점 줄어요. 돌아다녀봤자 좋은 일이 없구나.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행동이 이런 끝을 갖고 오는구나를 터득하는 순간, 학습하는 순간 그 행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참으면서 해야 되는군요. 그게 성숙한 부모죠. 그러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통제가 뭐 할 게 없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자꾸 돌아다녀요. 일로 앉아서 밥 먹어. 근데 안 먹어요. 돌아다녀요. 이제 그거는 이제 행동 수정 중에서 조금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오감이 다 애들마다 달라서 보통 그냥 현식 말고 오래 못 앉아 있는 애들은 스탑워치 같은 거 해서 엄마 돌려왔는데 여기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앉아 있자. 짧은 시간. 이제 양으로도 자 여기 요만큼까지는 앉아서 먹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보상을 주는 거죠. 오 잘해서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간식을 주거나.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애가 이렇게 힘들지 않게 몸을 안 비틀 때가 되면 늘리는 거죠. 진짜 이렇게 안 좋은 게 울고 있는데 지적하면 계속 울거든요. 그리고 막 애가 이제 때가 나서 울었는데 다 울었어 이것도 또 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30분, 1시간씩 울리는데 그냥 놔두면 충분히 가라앉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뭐 울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잦아지면 자, 밥 먹고 놀자 이렇게 해서 한 3번만 성공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는 걸로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이런 느낌이 들게.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가 뭐냐면요. 사춘기가 됐을 때 혹은 그거보다 커졌을 때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나와 멀어질까 봐. 그러니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아주 친밀한 상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건 살아가는 생명체로서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건데요. 지금 부모들이 아이한테 원하는 정서적 관계는 대등한 관계예요? 아니면 종속적 관계예요? 의존적 관계예요? 성장하지 않은 부모 자녀는 의존 관계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걸 계속 잡고 있으면 너는 독립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집에 엄마 전화 오면 엄마 알았어 하고 집에 가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그럼 마마 보이죠.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발달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낳아서 키워서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면 그건 걔가 성장했다는 거니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친밀해질 수는 있지만 부모 자녀 관계는 빨리 끝날수록 좋아요. 내가 빨리 독립했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부모가 자기 애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그와 동시에 이 아이를 하나의 성인으로 성장시켜서 독립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품이 너무 따뜻하면 거기 머무르는데 그 독립에 대한 욕구가 좌절돼서 또 부모에 대한 분노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양가적인 관계가 됩니다. 맨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면서 서로 욕하고 막 이러면서 또 그럼 나갈게 하고 못 나가고 뭐 이런 가족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의존 욕구가 독립을 이렇게 덮어갖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붙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애가 전화하고 1시간 늦게 오면 컸구나. 작년보다 올해 1시간 더 늦게 오면 또 컸구나.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데 얘가 예쁘다, 사랑스럽다 하는 것만 갖고 키우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하면 같이 애인 거죠. 이래서 교수님을 현실 육아 멘토다 이렇게들 표현하는가 봐요. 저희 딸이 94년생인데 얘를 데리고 책에 나오는 모든 걸 하고 그걸 갖고 또 작은 애를 다 하고. 그거 해보셨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겠어요. 그 책에서 배운 거랑 달랐던 것들도 보셨을 테고. 뭐 예를 들면 정리정돈 같은 거는 다는 못하고 일부밖에 못하는데 이걸 다 해. 그럼 이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요. 천천히가 이런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뛰지마 이런 거. 계속 뛰어요. 이게 잡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행동이 아니라 또 심지어 운동 활동이기 때문에 더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 방법을 좀 바꾼 적은 있습니다. 세수하는 거를 말로 했다가 어느 날 이제 책에 보니까 시각 정보가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보드를 사서 세수하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하자고 이렇게 까르르 웃으면서 저랑 같이 목욕탕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서 하나씩 이제 다 쓰고 얘네들은 저의 그 행동 수정의 아웃풋이죠. 저가 하는 일은 이제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라 애들이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넓히다 보니까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면 훈육이라는 거가 이제 계속해서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맞고 자란 세대여서 저희 때는 맞으면 제일 깔끔하게 훈육이 됐어요. 잘못된 행동하면 맞는 거고 그런 행동 안 하면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면 훈육이라는 걸 그럼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지.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육이 있고 양육이 있고 양육하고 보육은 이제 돌보는 게 더 있는 거고요. 이제 교육은 배우는 거. 근데 훈육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훈련. 세수를 맨날 세수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꾸준히 해서 어느 날 세수해라는 말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참 세수해야지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자,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돼. 내려와.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부터 얘가 높은 데는 아예 안 올라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회화 되는데 기본적인 행동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그럼 교수님은 지금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이 훈육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겠네요.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이걸 내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잘 구별을 못하고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하고 그냥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싫은데 어떻게 시켜요 이거예요. 사람 많아서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애가 하는데 어떡해요? 애가 싫어하는데 어떡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훈육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주체가 이 가르침을 받을 애한테 해야 되는데 얘가 싫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용해서 월급 주는데 나 그냥 출근하기 싫다고 뭐 그런 셈이거든요. 본인의 역할을 잘 모르는 거죠. 부모님의 역할을. 근데 우리 공주님께서 하기 싫으시다는데 신하인 제가 어떻게 감히 강요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얘를 공주라고 봐주느냐는 거죠. 얘가 평생 나랑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제 진짜 진심으로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얘가 힘들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공부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사회생활은 못 하겠죠. 그럼 얘가 사회생활을 못 할 건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할 수 없고 돈도 못 벌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뭐 돈은 상관없대요. 그럼 이제 돈도 못 벌고 친구도 못 사겨. 부유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끼고만 있으면 상호작용을 못 해요. 딴 사람들하고.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어울리지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부모들이 친구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친구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놀이터에 모래에서 애들이 이렇게 모래를 던지면서 놀면 제일 먼저 가서 보잖아요. 보다가 이렇게 약간 조금 더 갔는데 야 절로 가 그러면 이제 일단 가고 딴 데 가서 기웃거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놀면 놀고 이렇게 다가갔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친구한테 다가가는 거를 배우는 건데 이 과정을 생략해주고 엄마들끼리 딱 모여갖고 만들어주는 집단들이 요즘 많아졌잖아요. 어떤 여자애가 3학년이 왔는데 반에서 말하는 애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딴 애가 너한테 말 시키지 않았더니 말은 시킨대요. 그러면 그럼 걔하고 친구하면 되잖아. 근데 걔가 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대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애들이잖아요. 근데 쟤한테 가서 너 뭐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10살쯤 되면 내가 말을 할 때 제가 나한테 약간 거절의 눈빛을 보내면 어떡하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거절과 무관하게 막 다가가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맷집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겪고 이렇게 오니까 아이가 그게 너무 큰일인 거예요. 거기다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면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를 괴롭히지도 않고 따돌리지도 않는데 본인이 다가가지 못해서 친구 없이 지내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계속 놀게 해줬는데 둘이 친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심지어 같은 반이 됐어. 그래서 뭐 우리는 정말 단짝이야 이랬는데 절대 오래 안 가요. 왜냐면 이 둘 중에 한 애한테 또 다른 친구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또 얘한테 집착하고 그러면서 정말 없어야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1학년은 이 놀이가 맞으면 놀지 얘 때문에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위적으로 친구를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놀려면 한 명이 한 명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맞춤을 받는 애는 그런 애 외엔 또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단짝 친구를 찾아요. 그래서 한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나도 보드게임 할래, 뭐 나도 공놀이 할래 이렇게 하고 다가가야 되거든요. 근데 놀이가 굉장히 이제 변질이 돼갖고 자연스러운 놀이를 자연스럽게 배워야 될 시기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많이 놀아줘서 부작용이 너무 커요. 부모님은 내가 하는 대로 룰을 바꿔주잖아요. 이제 학교 가서 딴 애한테 룰을 바꾸자고. 그리고 걔네들이 안 놀아주면 뭐 안 놀아 집에 가서 엄마랑 놀면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외동인 집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형제끼리 노는 게 아니니까 애가 심심해하니까 부모가 놀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인 분들이 더 노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면 하루에 3번 정도 소리 지르면 하루가 가거든요. 형제 있으셨죠? 네, 있었습니다. 그럼 뭐 하루 싸우면 뭐 너네 왜 싸워 이렇게 시끌벅적 하다가 그냥 하루가 끝나잖아요. 시간 언제 가는지 모르게. 근데 이제 하나면 그 고요 속에서 뭐 엄마 심심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얘 놀아주는 건 내가 몰입하는 행동이 아니라서 힘들어요, 엄마로서. 맞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노는 건 즐겁지만 놀아주는 건 노동이죠. 노동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 애들은 서로 놀지 놀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는 에너지를 쓰니까 얘한테 더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맞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놀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는. 사실 뭐 애들이 태어날 때는 손가락 발가락 10개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는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너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할게. 근데 그게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특히 뭐 비슷한 또래 애들 누구는 뭘 한다더라, 누구는 뭘 배웠다더라, 뭐 누구는 무슨 대회 나갔다더라 이런 건 또 막 시키고 싶고 왜 우리 애는 그게 안 될까 싶고 너도 공부해라, 너도 뭐 해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애가 안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못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보기에 따라. 못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를 악물고 받아들여야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애들을 대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엄마 내가 못하면 나는 엄마 아빠 자식 아니야? 야, 내가 나 잘 되라고 너 공부하라고 하니?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너 이 정도도 못해가지고 커서 뭐 하려고 그래? 애들이 그래서 불안장애가 많이 와요. 정말로요? 왜? 요 말이에요. 딱 요거. 근데 이 말 실제로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애들이 막 불안이 한껏 자기 취업도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한다고. 그걸 중학생이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뚝뚝뚝 눈물을 흘려요.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안을 심어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뭘 하고 싶다는 건 이를테면은 재미로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뭐가 됐든. 근데 그거를 잘하려면은 힘든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고 싶은 만으로는 못 넘어가요. 견뎌야 돼요. 근데 힘든 걸 자꾸 재밌게 넘어가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영어를 배우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들하고 말을 할 수 있어. 재밌지 않니?
아빠 잘해? 그렇게 되는군요. 그건 기만이죠, 기만. 잘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또 애들이 문제가 뭘 했는데 재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건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너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해. 또 어떤 건 좋아했어. 뭐 게임을 좋아해. 근데 게임 회사에 갔어. 거기선 게임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잖아요. 재미없네? 내 일이 아닌가 봐? 이렇게 쉽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수준에 올라가려면 누구나 다 힘든 건데 그 어머니들은 네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하면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좋아해도 직업이 되면 힘들걸요. 직업으로 만들기까지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회사에 가면 처음에 이제 일이 허접하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지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이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힘든 그 과정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렇게 참고 공부를 좀 더 해보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기부여는 아니고요. 통제. 자, 하루에 1시간 앉아서 공부해 이렇게. 교육이죠, 교육. 여기는 통제밖에 안 되는군요. 좋아하는 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찾아가서 하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 아웃풋이 나오고 효율적이고 삶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잡초는 쑥쑥 크잖아요. 벼는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려고 그러세요. 네가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애들을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 갭이 너무 커갖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뭐 이를테면 고3일 때 이 점수일 줄 몰랐어 라든지 대학을 들어갔는데 나 이 대학 갈 줄 몰랐어 라든지 졸업을 했는데 일자리가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 이제 이런 열심히 하게끔 하기 위한 온갖 감언이설이 또 현실에 나가면 마장창 깨지는 거죠. 깨지면서 거기서 문제가 또 오겠군요.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학생 아이에게 공부를 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간 통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 2개는 다녀 이렇게요. 수학 2번, 영어 2번, 일주일에 학원 4번 가고 학원 숙제 다 해. 그래야 핸드폰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걸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애들 학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당연히 좋진 않은데 학교를 다니고 학교 숙제가 없어서 배우지만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학교만으로는. 근데 이제 학교 숙제를 안 내주는 건 학원을 또 애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학교, 학원 숙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이에 맞춰서 적당히 스케줄을 짜서 이거를 계속 성실하게 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오늘 조선미 교수님 만나서 정말 부모 멘토, 저의 양육 태도를 상당히 많이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굉장히 강력한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는 건 또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를 육아 중인 엄마 아빠에게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도와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아이를 보고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를 보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뭘 시키면 어떨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나이에 맞게 자기 손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지금 나이에 맞게 자기가 신발을 신는다든지 근데 그거를 자기 또래보다 조금씩 빨리 하면 나머지도 다 빨라요. 부모님이 무슨 학원 알아보고 이런 거는 그때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하는 거를 자기 손으로 능숙하게.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가방 싸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애들. 뭐 하자 그랬을 때 짧게 말해도 알아듣는 애들. 이런 애들이 가장 적응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지금 요맘때 필요한 걸 얘 스스로 하도록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따로 이렇게 고민 많이 안 하셔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필요한 걸 아이의 손으로 직접 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러니까 자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육아는. 사는 것도 그냥 우리 다 노력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열심히, 최선 이런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리라는 게 예를 들면은 10개 중에 8개는 맞아야 돼. 이거는 나 8개는 맞췄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 이게 지금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에요. 특히 부모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은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나는 그래도 했는데 틀렸어. 그럼 상대가 너 이거 열심히 안 한 거잖아. 그럴 때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아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말이죠. 난 잘하지도 못하고 열심히도 아니고. 근데 심지어 육아를 잘하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애는 몇 킬로야, 뭐 몇 미리 먹어. 이걸 지금 내가 애를 열심히 키운다는 지표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는 걸 확인받으려면 수량화가 돼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적이죠.
그걸로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집착하죠. 애는 안 봐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는 우리 애는 이런 애인데 우리 애는 안 보고 잘 키우는 방법만 봐요. 그리고 막 아무거나 갖다 적용해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키운다는 것도 많이 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애는 커요. 내가 안 키워도 딴 집에 보내도 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가 18살 때까지는 내가 네 보호자야. 저 집에 가도 사실은 저 보호자랑 같이 클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18살이 되면은 이게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또 자기 가정을 이루고 그게 가장 건강한 거거든요. 부모는 그냥 나이에 맞게 보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울타리만 쳐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결국 넘어가서도 살 수 있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내가 몸이 편하면 열심히 안 하는 느낌이 들어. 몸을 혹사해야, 피곤해야 뭐 일 좀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웰빙이 떨어지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의 우주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부모의 어떤 사소한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하나의 행동, 뭐 하나의 말 이런 거보다 세상을 본 부모의 관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아이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 애들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애가 나가고 싶어 하면 야, 안 돼. 밖에 나가면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분보다는 좀 그게 사고야 나겠어. 이 정도는 애가 나가서 놀 수 있지. 그래 그럼 조까지만 가. 이제 이렇게 할 때 두 아이가 크면 불안한 부모의 아이는 세상을 더 무서운 대로 여긴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뭐 이런 전반적인 게 나도 모르게 다 담겨 있고요. 주변 사람을 보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잘해서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인정을 못 받는 사람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자기 자리가 있고 다 있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세계관을 물려주는 게 우리 아이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도 부모를 마음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부모들 본인의 어떤 마음 수양 단계가 좀 높아져야 되겠네요. 이를테면 이제 틱이라는 게 틱 증상. 네네네. 뭐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이제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애가 틱이 생겼다고 유치원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딴 애들이나 딴 엄마들이 자기네 애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니는 어떤 애가 틱을 보이면 제 문제 있는 애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이 세상을 나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애들한테 편견을 안 가져야 다른 사람들도 아이에 대해서 편견을 안 갖는다고. 내가 먼저 아이들을 품어줘야 내 아이도 어디 가든 품음을 받는다고 엄마 마음부터 바꾸시라 그랬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거기 애들은 비극적으로 살겠죠. 뭐 하나라도 결함을 보이면 안 되고 완전 무결해야 되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뭐 너는 집안의 뭐 자랑거리가 돼야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저는 사실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애를 저렇게 대하지? 사랑하지 않는 건가? 부모가 아이에게 응당 가져줘야 될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되나요? 부모 관심은 이를테면 정신적 식량 같은 거거든요.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관심을 못 받으면 당연히 이제 심리적 성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관심을 적당히 받아야 아이들은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는 기본적인 자기상이 생기는데 관심을 안 주면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이런 자기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늘 남의 눈에 안 띄려 그러고 해 안 끼치려 그러고 자기 비하를 많이 하죠. 눈에 잘 안 띄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세상 한쪽에서 살고 있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부모님들이 단지 무관심한 경우가 있고 무관심 플러스 불안정이 있어요. 불안정. 그러니까 불안정한 엄마는 아이로 하여금 엄마가 날 버리나? 뭐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무관심하면은 내가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불안정한 거는 버렸다가 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만성적인 위축감이면 여기는 이제 감정의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방식의 양육을 받았는지 자기의 경험, 감정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안 돼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해나가면 자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좀 나쁘게 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말 표현이 있습니까?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한 번을 너 제대로 안 하는구나. 너 왜 엄마를 이렇게 괴롭혀? 야,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위축감을 기본에 이제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 좋다 그러면 내가?
날 왜?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면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고 부모처럼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죠. 부모님이 너무 미운데 부모님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부모님이 밉다는 게 감정은 아니고 생각이에요. 판단. 네. 생각하고 감정을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하는데요. 미워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나하고 맺은 관계는 정서의 관계거든요. 저분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아이들은 유일한 이제 의존 대상이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는데 이 관계가 내 마음속에 내재화가 됩니다. 비슷한 대상이 오면 너무 익숙해서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싫어 이런 건 이성적인 생각이고 주고받았던 감정의 패턴은 의식하지 못한 채 있거든요. 익숙한 걸 사랑이라고 느껴요. 아빠가 술을 많이 마셔서 너무 싫었어. 하지만 술 취한 상황에 많이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요. 그런 걸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건 편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안 좋은 건데 그걸 끌린다라고 생각하는군요. 예. 짠하고 사랑이 통하면 내 영혼의 반쪽을 찾은 것 같잖아요. 왜냐면 영혼 속에 있는 그 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거 내 얘기다 싶은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내가 자란 환경에 영향을 받은 부분은 이제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못한다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대신에 저희 친정어머니는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린 나이에 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집안일이 너무 싫어요. 뒷골이 땡기고 그런 감정들의 흔적을 쭉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는 그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목표로 해서 고민하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 더 가시면 전문가의 도움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편해진다는 건데 뭐 이를테면 네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너 이거밖에 못 할 줄 알았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셀프 헬프북이라 해서 우울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패턴 이런 게 이제 책에 있어요. 그리고 뭐 나는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다는 건 어떤 수준이지? 이걸 쭉 검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네.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셀프 헬프북을 보시고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또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네. 뭐 우울증의 인지행동 치료, 불안장애 인지행동 치료 아마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엄마는 너밖에 없어. 네가 똑바로 사는 게 엄마의 자랑이야. 뭐 너 때문에 살아. 근데 이런 말들 자체도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좀 관찰하면서 굉장히 바뀌었다 싶은 게 외동인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부모하고 사는 경우. 부모가 애를 안 내놓는 것도 있지만 외동인 경우에 부모님을 내가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결혼하면서 자기 가족들 때문에 분리되는 순간 부모님이 상처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전히 같이 있다가 자기의 즐거움, 자기 개인만의 것 이런 것들은 추구하지 않는 거죠. 네가 바라는 건 부모님이 바라는 그 자체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는 후배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마 K 장녀들 혹은 K 장남들일 것 같은데 첫째하고 첫째가 아닌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습니까? 형제가 많을 때는 제일 똑똑한 놈한테 기대를 해요. 이를테면 둘째가 똑똑하면 첫째는 상대적으로 무시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동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거든요. 형제들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았을 때 느끼는 부담 이런 게 기질마다 다 다르거든요. 부담이 적은 애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하니까 당연히 날 해준 거지. 둘째가 기대는 못 받았는데 부모님 날 사랑해 줬으면 너무 좋겠어. 이런 자녀는 우직하게 부모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래서 이 상호작용은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나 제가 느끼는 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디에라도 기대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늙으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늙어서 먹고 살 건 다 있어. 그러니까 너만 잘하면 돼. 이러면서 또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혼하거나 실패하면 좌절감에다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까지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날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나 불행해져서 하는 행복 방법까지 생기더라고요. 좋으라고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듣는 아이 입장은 정말 많이 달라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 보여야 돼. 이건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애는 크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키워서 그 모든 발달 과정들을 원만하게 가면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들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뭐 자녀도 키우고 일도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야, 혼인신고할 때 국가 차원에서 부모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너무 뭘 모르는 얘기예요. 어른 시험을 보셔야죠.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른 어른이 시험을 돼야 봐야 된다. 부모가 되죠. 네. 그리고 미성숙한 성인이 미성숙한 부모가 되는 거죠. 자기가 미성숙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땐 깨달으면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상담할 때 저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아직 어른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때 교육 커리큘럼 자체에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수업을 몇 시간만 넣어도 되거든요. 미성숙한 거는 병 같은 거거든요.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좀 치열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영향도 있을까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크다. 전 깜짝 놀랐는데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자기보다 잘 본 사람들을 존경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시험을 좀 더 잘 봤는데 우리가 옛날에 위인전 읽고 와 대단한데 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사실 시험을 잘 봤다든지 승진을 잘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한 가지 평가일 뿐인데 잘했구나의 수준인 거지 그게 존경할 일은 아니잖아요. 유일하다고 느끼는 거죠. 인정받는 유일한 기준이다. 네, 심리학 수업을 하는데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이제 시간이었어요. 이제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제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결혼하고 싶어졌어. 부모님한테 이제 갔는데 너는 부모님이 반대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했더니 아무래도 부모님 말씀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50년 넘게 본 모든 책에는 청소년기 이후에는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런다. 기존의 질서를 거부한다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부모의 결핍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회적인 결핍이 문제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긴 하는데요. 왜 우리가 가문 이런 게 마음속에 있잖아요. 중고등학생이 와갖고 엄마가 누구랑 비교했다 이렇게 보면 집안 일가 친척이거든요. 사촌형은 어디 갔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문이라는 거고 옛날에는 가문끼리 또 서로 경쟁했고 우리 문화의 기본 단위는 집인 것 같아요. 집, 가족. 이 가족 내에서 잘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인정받고 하던 게 저는 핵가족이 많이 돼서 그게 없어졌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 가족도 있지만 또 비슷한 커뮤니티, 비슷한 동네,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워낙 기본적으로 강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우울과 불안장애를 발생시키거든요. 인정은 해줘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복이 나한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결정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뭔가 결핍된 것 같고 뭔가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사는 거죠. 요즘 20대, 30대 초반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한 월에 1,000만 원은 벌어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재테크도 네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좀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거를 한 사람들의 또 뜬소문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감정들 옛날에 비하면 훨씬 잘 사는데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위로 가는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를 졸업하면 잘했다고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일단 대학교부터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평가에 너무 익숙한 거죠. 얘네들도 이렇게 딱 학교를 나오니까 뭔가 허공에 뜬 것 같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입시 문화라는 게 단지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는 것 이상으로 문화와 민족성과 우리의 전통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가장 나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그 상처를 치유하거나 혹은 부모를 용서하거나 할 수 있나요? 용서는 할 필요 없고요. 트라우마를 연구한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감정을 갖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서는 마치 막 상대를 품으라는 건데 그런 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게 필수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그 감정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 정도면 이렇게 용서했다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감정을 지속하지 않을 만큼 상처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한테 상처를 준 대상과의 관계보다 나와 내 감정의 관계를 보는 거죠. 어쩌면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너는 빵점짜리야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체가 돼서 돌아보면 50점은 되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빵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네 이렇게
어제 중1짜리가 저한테 와서 자기 너무 우울하다고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네가 뭘 했어야 되냐고 했더니 알차게 공부를 했어야 된대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더 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느낌이야, 느낌.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뭘 잘해야 돼? 뭘 잘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어떤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거는 뭐 0.1%겠지? 너도 뭐 잘하는 거 있어 보여. 그 친구가 굉장히 외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성격이에요. 네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30살쯤 돼야 알아. 그랬어요. 넌 지금 15년 살았잖아? 근데 네가 기분이 지금 다운돼서 그게 진짜 네 기분 같지만 그렇게 느낄 뿐이야 하고 너하고 그 기분을 분리시켜야 돼. 라고 이제 제가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력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 보여주면 되냐? 아니에요. 한 번 보여줬으면 계속 보여줘요. 최소한 유지. 네. 그러니까 그때 바깥에서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들이 애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어쨌건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내 앞에 펼쳐질 나날들, 내 현실들, 여기에 좀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치료 기법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끝이다 싶은 기조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괴로움이 생겼어. 뭐 이를테면 상사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근데 이제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꾼답니다. 회사를 옮겨봐. 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옮길 회사가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바꿔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좀 맞춰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 두 개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고 괴로워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거기에 헌신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찌질이 알았어. 근데 유기견은 돌볼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0,000원씩 어디다가 후원할 수는 있잖아요. 책이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럼 책 만드는데 요만큼이라도 노력을 더하면 내 삶이 훨씬 낫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가치 추구가 우리 문화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내가 애만 보고 내가 무슨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애만 키우고 뭔가 업적이 없다. 이게 다 성과 중심의 문화거든요. 근데 사실 뭔가에 몰입만 해도 사실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지 내가 생산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웃풋이 없어도 생산적인 사람이 돼볼까 해서 이제 패드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만화를 배워보려고. 네네. 제 손은 제 머리가 다르더라고요. 원래 인지기능 중에 시각운동협응력이라는 게 있는데 저의 시각운동협응력은 매우 하위권이더라고요. 줄을 계속 긋는데 예. 일주일 후에는 그 줄 긋을 때 이 팔에 주어지는 손과 힘이 달라지더라고요. 능숙해지는 거예요. 네. 이 능숙해지는 걸 느끼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오. 이것만 해도 너무 훌륭한데 행복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기가 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찾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해요. 그냥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이걸 보신 분들이 나는 뭐가 가치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볼까? 뭐 요 정도 생각만으로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도 역시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미 교수님을 모시고 깊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에게도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가들의 노하우를 직접 듣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